안녕하세요. 제가 거의 습관적으로 톡톡 사연을 찾는 열혈 구독자인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부디 사연으로 소개가 되기 바라는 마음과 왠지 부끄러우니까 진짜로 소개까지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함께 드네요. 저는 이런 것에도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체 사서 걱정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이왕이면 소개가 되는 쪽이 좋겠죠? 은근히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써볼게요. 언제까지이고 풋풋한 소녀이자 파릇파릇하게 싱그러운 20대 청춘의 젊음만 간직하며 살 것 같았는데 그 시절이 다 지나고 어느새 중년의 나이가 돼버렸네요. 어렸을 적에는 나이가 들면 인생에 달관하게 되고 생활의 모든 지혜를 깨우치게 될 줄 알았건만 막상 나이를 먹어보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아서 저는 꽤나 머쓱한 웃음이 지어진답니다. 혹시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또 계실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나 자신은 그대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시간이 흘러서 나이만 먹게 된 것이 전부일 뿐 많은 인생의 깨달음이 함께 딸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 막연히 그려보았던 미래는 현실이라는 게 무척 괴리감이 있었던 듯 싶어요.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림대로 안 사라진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가정이나 혹은 지인들 중에서 독특한 사람을 두셨나요? 독특하다는 게 어찌 보자면 그 상대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골 때리게 만든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2달 전에 제가 오랜만에 회동한 지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꽃을 피우던 와중에 이러한 주제가 나왔을 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지인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를 냈죠. 우리 집안일은 일단 그런 경우가 없어. 양가 집안 다 통틀어서 특이한 사람이 전혀 없거든.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다른 지인이 대꾸하는 게 엄청 웃겼어요. 그럼 너인가 보네. 아이고, 집안의 골칫덩이, 아픈 손가락,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너 자신인가 보다, 이해. 너 요새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도 몰라? 사람 셋만 모여도 반드시 그 중에는 또라이가 있대. 근데 셋 중에서 또라이가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잖아? 그럼 자기 자신이 또라이라는 거야. 내 옆자리에서 지인이 황당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웃겨가지고 웃음 참느라고 그 탓에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있네요. 집에 와서도 그 말이 생각나서 혼자 계속 키득키득 됐어요. 유난히 또라이의 비율이 높았던 집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제 시댁이었으니까요. 저는 친정집안 형편이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제 위로 오빠와 언니 모두 일찍이 돈부터 벌어서 열심히 살았고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가 공부보다는 일찍 취업을 하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공부에 썩 대단한 재능이나 취미도 없었고요. 그래서 학비가 지원되는 전문대를 나왔고 연계가 되는 곳에서 일단 사회초년생 시절을 보내다가 좀 더 그럴싸한 직장으로 옮겨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 주변으로 장기 출장을 나와 있던 남편을 만나게 됐고 눈이 맞았던 거예요. 둘 다 늦지 않게 가정을 꾸리는 것에 생각이 통했죠. 그런데 사실 남편을 사랑하긴 했지만 결혼까지는 망설여져서 한 번은 파혼을 했었어요. 감정적으로 싸워서 파혼했다가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뒤에 결혼했던 것이죠. 단지 싸운 것 때문에 파혼한 건 아니었고 시댁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기가 막힌 시댁의 뚜껑을 이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우선 3남매예요. 첫째 장남 시숙께서는 서울대까지는 아니지만 그 바로 턱 밑에 위치하는 명문대를 나온 재원과 결혼하셨어요. 저에게는 형님 되시는 분이죠. 이 형님이란 분께서는 본인도 명문대를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정 집안 자체가 나름 엘리트라고 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 교수, 중학교 교사에다가 여기서 몇 분 더 계셨어요. 집안이 빵빵한 셈이었죠. 경제적으로도 유복했고요. 근데 사람이 겸손할 줄을 몰랐습니다. 말도 좀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이었고요. 시댁에 사과가 좋은 걸로 한 박스 들어왔을 때였는데요.
사과가 들어온 다음 날 마침 다 같이 시댁에 모였던 거예요. 형님께서는 어디선가 봉투를 챙기시더니 사과를 좋은 것으로 골라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과가 아주 특상품이네. 이참에 가져가서 챙겨 까먹어야겠다. 아, 동서는 고향이 경상도니까 안 가져가도 되죠? 네?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경기도로 이사 가서 경상도에서는 별로 살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친척들은 경상도 산다면서요. 내 똑똑한 기억력으로 그 대목을 잊었을까 봐서 경상도는 사과가 많이 나잖아. 동서는 괜히 이런 것까지 욕심내지 말아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목구멍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더군요. 경상도라고 해서 길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도 마트 가서 첨가물 가게 가서 제값 주고 사과 사 먹어요. 경상도 출신이라고 해서 사과를 욕심내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형님은 전국 각지에 농산물이 밀려드는 서울 토박이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마트와 백화점이 즐비해 있으니 그쪽이 오히려 더 사과 욕심을 안 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전에 저는 사과를 욕심내겠다고 한 적도 없는 게 가장 웃긴 대목입니다. 형님께서 야무지게 사과를 골라서 담는 현장을 시어머니께서 목격하셨어요. 저한테 부엌에 가서 포크 좀 가져오라고 시키셨는데 제가 빨리 안 돌아오니까 성질 급하셔서 직접 행차하신 것이었죠. 형님의 모습을 보고 약간 놀라신 표정이 되었는데 입가에 힘을 꽉 주시고는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대신에 제 손에 들린 포크 2개를 빼앗아 드시더니 그걸로 제 어깨를 콕콕 찍으셨어요. 너는 포크 만들어서 가져오니? 그까짓 게 뭐라고 대체 빨리 안 들고 와. 네? 바로 거실로 갈 참이었는데 별로 제가 늦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시키면 주둥이는 천근만근으로 다리는 정광석화보다 더 빠르게. 제가 말씀드렸죠. 시댁 또라이 집단이라고요. 제가 본디 살면서 또라이라는 표현을 잘 써본 일이 없었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나 접했었는데 정말이지 또라이라는 표현보다 시댁 사람들을 잘 묘사하는 단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님께서 의기양양한 얼굴로 사과를 챙긴 봉투의 입구를 여미는 모습에 시어머니께서는 끙 하시며 떨떠름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오냐, 잘 생각했다. 사과 가져가서 잘 먹어주면 좋지. 어차피 우리는 과일을 많이 안 먹는 입들이라서 우리 식구들은 원체 입맛들이 과일을 잘 안 먹잖아. 그건 바로 시숙께서도 딱히 과일을 안 즐기시는데 형님 혼자 그걸 다 드시겠다고 챙긴 것이 얄밉다는 뜻이었습니다. 돌려서 비난한 것이었죠. 하지만 형님께서는 더욱 진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렇게 응수하셨어요. 왜요? 아가씨는 과일 좋아하시잖아요. 뷔페 가도 과일 코너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걸 보고 과일 참 좋아하신다고 제가 느꼈었는데요. 우리 딸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과일 잘 먹기는 하지. 그나마 과일을 먹는 편이야. 그나마라뇨. 본격적으로 먹는 편이던데요. 어머님, 과일 건강한 것 같아도 이거 전부 다 당이에요, 당. 과일 많이 먹으면 혈당 착살나요. 아가씨는 지금도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상태 같던데 과일 좀 못 먹게 하세요. 삼남매 중에서 둘째가 제 남편이고요. 막내인 셋째가 신우입니다. 혼자 딸인데다 막내고 게다가 타고난 성격도 장난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가 겹쳐졌기 때문인지 사람이 약간 막무가내로 자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자기 오빠들과 다르게 혼자서 고졸이었죠. 대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자퇴를 했거든요. 자퇴의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퇴서도 자기 가족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더라고요. 그때 시부모님께서 뒷목 잡으며 쓰러지셨고 그 이후로는 시누이를 반쯤 포기한 것 같다고 남편이 그랬습니다. 시누이는 가끔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지냈어요. 그게 전부예요. 원래는 그것도 안 했는데 형님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시누이를 인생의 패배자라며 비하하고 우습게 여기셨다는데 그런 여파 때문이었나 보더라고요.
시누이는 뚱뚱하다고 하기까지 할 건 아니고 좀 통통했어요.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모두 마른 편이었는데 혼자 통통했기 때문에 더욱 튀었죠. 그런 시누이를 형님께서는 비웃으셨고요. 그래. 과일도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우리 딸한테 과일 좀 많이 먹지 말라고 내가 단단히 일러야겠다. 올해 사과가 유독 비싸다고 그러던데 아가씨는 아르바이트 그거 일주일에 2번인가 3번 나가는 걸로 사과 한 박스 값은 벌어오시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서 바들바들 떠시는 것도 안 보이시는지 형님께서는 신랄하게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미리 사과를 자동차 트렁크에 챙겨놔야겠다고 하시면서 총총 걸음을 옮기시더군요. 놀랍기도 했고 약간은 부럽기도 했어요. 왜 부러웠냐고요? 너는 뭘 그렇게 멍하게 있니? 얼른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하여간 당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배경 든든하고 명문대 나오신 형님께서는 별소리 못하시면서 만만한 저는 쥐잡듯이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이죠. 이런 것을 강양약강이라고 하던가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저는 제가 명백히 약한 자라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당신의 둘째 아들이 저보다 훨씬 낫다면서 제가 너무 이득인 결혼이라 얄밉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결혼하겠다고 했다간 파혼했던 주제에 다시 나타난 것도 너무너무 짜증나고 싫다고 하셨어요. 당시에는 자세히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품으신 비호감의 정확한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건 다름 아니라 질투심이었습니다. 대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질투심을 발휘하실 이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시어머니께서 저를 질투하신 이유,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우선 오만방자하신 형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게요. 당신, 혹시 사과 선물 들어온 거 그거 챙겼어? 왜? 우리가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 사과 알도 크고 특상품이니까 챙겼지. 그리고 나는 사과 좋아해. 잘 먹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 먹는 거 그냥 사 먹으면 될 일이지. 왜 아버지, 어머님 드실 걸 멋대로 챙겨가? 차에 갖다 놓고 왔지? 얼른 다시 가져와. 뭐라고? 되게 황당한 소리를 다 하네. 내가 그걸 왜 도로 가져와야 돼?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가져가서 잘 먹으라고 하셨다고. 얘기 끝난 부분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당신은 제발 오버 좀 하지 마. 없어 보여. 그리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지시하지 마. 기분 더러워. 당신이 이렇게 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목소리 높이지 마. 그런 것도 너무 없어 보이니까. 무식해 보여. 당신 제발. 그런 식으로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화법 좀 고치라고. 내가 말했지.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 스스로 무식하다고 광고하는 거야 뭐야. 천박한 티 좀 작작내. 이래서 유전자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싶네. 이래서 집안 내력이라는 게 있는 거야. 형님께서는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시며 쉿 하셨고 시숙께서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곧 터질 것처럼 붉게 달아오른 채였죠. 시어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좌불안석으로 누나를 굴리시며 싸우지 좀 말라고 살살 두 사람을 달래고 계셨습니다. 네, 맞아요. 시숙과 형님은 사이좋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결혼하셨는지는 의문일 뿐이에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두 사람은 반대가 끌리는 이유라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온갖 폼을 잡으며 결혼식을 올리셨다고 하던데요. 반대에게 끌릴 수는 있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융화되기는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 생신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시숙과 형님께서는 어디 명품사에서 나온 브로치를 선물로 준비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손수건이나 스카프 같은 것을 잘 두르시니까 거기다 멋지게 달고 다니시라는 의미였죠. 저희 부부는 신상으로 나온 등산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운동 다니시는 취미를 그때 막 들이신 참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누이의 순서가 됐는데
신우이는 손편지하고 영양제 한 통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게 아마 멀티비타민이었을 거예요. 여자용으로 나온 거요.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님께서 비틀린 미소를 입가에 다시더니 신우이를 향해서 폭탄 발언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저런 거 효과도 거의 없어요. 플라시보 효과가 뭔지 아시죠? 뭐라고요? 플라스틱이라고요? 플라시보요. 쉽게 말해서 기분 탓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효과 없는 약이지만 몸에 좋은 거라니까 효과가 있겠지라고 믿으며 먹는 탓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저 영양제 성분 좀 보세요. 저런 거 솔직히 영양제라고 하기에도 민망해요. 약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거라고 해서 산 건데요. 얼른 파는 게 자기한테 이득인 제품이니까 약사가 일부러 추천한 거겠죠. 아가씨가 멍청하게 당한 거 어디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아, 왜 또 저한테 시비해요? 우리 엄마 생일날 본인 재산날로 만들고 싶으신가 보죠? 어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본인한테 손해예요. 무식해 보이잖아요. 재수없어, 진짜. 전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본인이 건강검진 풀 케이스라도 선물해 주시든가요. 풀 케이스가 아니라 풀 코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 맞죠? 웃겨. 진짜 안타까운 지적 수준이다. 아무도 말리고 끼어들 새가 없이 형님과 신우이의 설전이 벌어졌죠. 그리고 형님께서 말씀을 맺자마자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손바닥 싸대기도 아니었고 진짜 백이 주먹질이었어요. 마른 체형의 형님께서는 신우이에게 상대가 안 됐습니다. 즉시 코피가 터졌어요. 형님께서 악다구니를 쓰며 발버둥을 치셨고 신우이는 분이 안 풀려서 계속 주먹질과 발길질을 날려댔고 시숙과 남편이 그런 신우이를 필사적으로 말렸고 시어머니께서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라며 어른의 위엄을 보이려고 하셨다가 현기증으로 주저앉으셨고 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그날로부터 딱 꼬박 반년 후에 시숙과 형님 두 사람이 이혼을 했더라고요. 결국 갈라섰던 것이죠. 뭐 어쩌겠어요. 부부 사이가 이미 별로 좋지 않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에게 들은 건데 원래 맨 처음에 신우이가 형님을 향해서 재수탱이, 유식한 척 한다면서 먼저 시비를 자꾸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께서는 가뜩이나 신우이 같은 유형이 마음에 안 들던 차였는데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오니까 제대로 응수를 하시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시름시름 앓는 소리를 내셨어요. 아유, 우리 집안 장남이 대들보가 이혼 전적 안게 되다니, 아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네. 우리 장남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그년이 제정신이 아닌 년이긴 했어도, 아유, 조건은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고 또 참고 인내를 했는데, 아유, 끝내 이혼이라니. 생각할수록 우라통이 치미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당신께서 말리실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을 거예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쨌든 며느리보다 가까운 게 딸이었으니까요. 형님과 신우이가 대립하는 한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형님을 등지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와 짧은 인연을 함께 했던 형님의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그 난리통에서도 떨떠름한 표정만 지으시며 끼어들지 않고 계셨던 한 분을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말이에요. 저는 왜 사람들이 흔히 더럽고 치사하다는 표현을 한데 묶어서 쓰는 건지 시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답니다. 시아버지가 바로 그 예시였어요. 나이가 드신 이후로 기세가 꺾여서 그렇지 젊었을 적에는 대단하셨다고 남편에게 진작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 정도이실 줄은 몰랐어요. 때는 제가 남편과 처음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에게 같이 밥을 먹자며 시댁 쪽이 말을 해온 거예요.
TV에 소개가 됐다던 능이백숙집인가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주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고요. 형님과 시누이는 그때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시누이를 향해 허겁지겁 먹는 꼴이 교양 없어 보인다고 하셨고, 시누이가 다른 사람 먹는 걸 지켜보는 사람이 더 교양 없고 음침하다고 맞섰기 때문이에요. 저는 머릿속으로 대체 뭐지 싶어서 혼란스러웠고요. 그 심정을 감춘 채 시어머니께서 날리시는 각종 잔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식사를 하시며 전통주를 곁들여 드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가만히 술과 식사를 이어가시더니 모두가 다 먹어갈 때쯤 혼자 흥이 오르셔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데서 밥을 먹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옛날에는 다들 이런 집에 살았어. 아파트가 어딨어? 그런 건 부자 중에 부자나 살았지. 그런데도 나는 아파트에 늦지 않게 입성한 편이었으니까 이 여편 내가 복이 많았지. 나 같은 남자에게 시집을 왔으니 말이야. 턱끝으로 시어머니 쪽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시어머니 안색이 좋지 못했죠. 저는 별로 안 듣고 싶었지만 시아버지께서 예비 새 며느리에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많다고 하시면서 자꾸만 말씀을 이어가는 바람에 별 수 없이 표정 관리를 하며 반응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여자는 말이야, 여자는 지순해야 한다. 남자를 떠받들고 남자의 길을 세워주고 면을 세워주고 스스로는 납작하게 엎드려서 사는 여자가 최고의 여잔 것이야. 그런 면에서 네 시어머니 되는 이 여편네는 타고나기를 지순하지는 못해서 아유 내가 길을 들이느라고 초반에 고생을 좀 했었지. 너도 설마 기가 드센 여자는 아니겠지? 네? 그게 잘 모르겠어요. 기가 드세다는 말을 살면서 딱히 들어본 적이 없기는 합니다. 그거 참 마음에 드네. 자고로 여자란 그래야지. 이 여편네도 알아서 잘했으면 내가 덜 피곤했을 텐데 말이야. 은근히 자존심 세우고 대가리를 위로 치켜들고 살길래 곤히 잘 때 내가 물컵을 가져다가 가랑이 사이에 졸졸 흘렸지. 자면서 자꾸 오줌을 싸느냐고, 이런 추잡하고 더러운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막 아침이 돼서 이렇게 호통을 치면 이 옆엔 내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했단다. 그 꼬라지가 그냥 아주 고소했지. 고소했어.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제 눈이 휘둥그레졌죠. 놀라서 시어머니 쪽을 쳐다봤더니 얼굴에 수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 형님과 시누이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바람에 시숙과 남편은 그쪽을 말리느라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바였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때를 떠올리기만 해도 즐겁다는 듯 껄껄 웃으셨고요. 저는 속으로 이런 미친 분을 다 보았나 싶었습니다. 그 시절이 참 좋았다며 웃으시는 시아버지를 참지 못하신 시어머니께선 결국 물컵을 들고 그걸 시아버지 얼굴에 끼얹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찬물 세례를 맞으시고 화들짝 놀라셨고 다들 따라서 놀라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어수선해졌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저는 남편과 싸우고 파혼을 했던 것입니다. 시숙과 형님에 이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분이 어떤 느낌의 관계이신지 대략 짐작이 가시죠. 시댁은 이런 집안이었어요. 그나마 집안에 땅이 있다는 것,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문제없이 굴러왔다는 것, 자식들과 돈이 아니었다면 시어머니께서는 진작에 다 때려치우고 시아버지와 갈라섰을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었죠. 만약에 내 친정집이 그 정도 재산이 있기만 했어도 확실히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 엄마가 고생 덜 하셨을 텐데. 참 씁쓸하네. 앞서 밝혔던 것처럼 친정은 형편이 좋지 못했기에 오빠와 언니가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약간 늦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오빠와 언니 덕분에 학교 다니면서 편하게 학원도 끊고 매점에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형편이 어려워졌던 이유는 친정 아빠께서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리셨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을 날리신 것에 그치지 않았죠. 자괴감에 빠지신 친정 아빠께서는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시고 일도 그만두신 채 술에 빠져서 지내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전 재산이 날아갔던 주식, 그것은 친정 아빠의 오랜 지인이 강력하게 추천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오랜 지인이란 사람은 혼자서 일찍이 발을 빼서 손해를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걸 아시고 친정 아빠께서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셨던 것이죠. 자식만 셋이었고 친정 엄마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셨다가 벌이가 여의치 않고 어린 제가 걱정되기도 하셔서 다른 일을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식당 일이었어요. 식당의 주방 뒤편 쪽에는 쪽방이 있었고 저는 거기서 혼자 손장난을 치고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오빠와 언니는 결의를 다졌죠. 둘 다 일을 악물고 성인이 되자마자 부지런히 돈을 벌었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그제서야 친정 아빠께서는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다고 하셨던 과거를 접어주시고 청소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 변화가 너무나도 친정엄마는 감동적이라고 하셨더랬죠. 저는 막내라서 그런가 조금은 철없는 질문을 친정엄마께 드린 바 있었습니다. 왜 어째서 친정아빠와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돈을 버시기는커녕 돈을 까먹고만 계시는 걸 그간 참고 받아주며 사셨는가 하는 궁금증이었어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다. 기다림이야. 그리고 인내다. 그게 없이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 친정엄마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셨던 순간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이 일어났죠. 제 가족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게 된 순간이었어요. 오빠와 언니가 차례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으며 더 이상 돈 한 푼 때문에 가슴 졸이며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건만 친정엄마께서는 도무지 쉬실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식당 일을 하시는 게 인으로 박혀버렸다고 하셨죠. 식당은 대단히 잘 되지도 못 되지도 않는 곳이었어요. 사부작사부작 움직이며 일을 하시기에는 딱이라고 친정엄마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삼남매 중에 아무도 친정엄마를 적극적으로 일을 그만두시게끔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독한 후회로 남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굴었어요. 늦게 퇴근하시는 날이면 식당 앞으로 아빠께서 가셨고 집까지 함께 돌아오셨어요. 두 분이 그렇게 지내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도 힘들어도 꾹 참고 살다 보니 결국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날이 있다며 행복해 하셨고요. 그런 나날이 오래 이어지지 못할 것도 모른 채로 모두가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불행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닥쳐왔습니다. 유독 피곤하고 살이 자꾸만 빠지는지 바지에 허리가 헐렁하다고 그런 말씀을 친정 엄마께서 자주 하셨다고 친정 아빠께서 슬프게 알려주셨죠. 쉬는 날을 이용해서 병원을 가보신 친정 엄마께서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에 불안해지셨고 안 좋은 예감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암이었고 무려 사기였어요. 멀쩡히 식당 일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한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하신 이후로 친정엄마께서는 속절없이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당신께서 시한부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den 말입니다. 기적을 믿고 싶었어요. 기적이란 것에 기대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친정엄마 곁에 있으라고 귀중한 시간을 앞으로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를 배려해 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게 안 입고 오신 모양이었어요.
굳이 그렇게 매달려서 난리를 쳐야 될 일인지 모르겠다. 아이, 그렇게 큰 대학병원인데 어련히 알아서 진단을 내렸을까 봐. 내 아들은 내팽개치고 병원에 붙어 있고, 아유, 해도 너무하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남편과 통화를 할 때였는데 옆에 시어머니께서 계신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식이 아니라 제가 들었으면 하면서 그렇게 크게 말씀하신 것 같았죠. 그래서 집에 시어머니께서 와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시댁에 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밥 차려주겠다고 남편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시어머니의 발언에 화딱지가 났지만 그런 것으로 감정과 시간을 소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뭐든지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간절하게 기적을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친정 엄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한 번은 발작이 와서 의료진이 긴급하게 와서 응급조치를 한 끝에 간신히 의식을 되찾기도 했고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엄마, 제발 죽지 마요. 나 두고 가지 마세요. 나 아직 엄마 없이는 안 된단 말이야. 제가 울면서 그런 소리를 하자 친정 엄마께서는 인자하신 얼굴과 목소리로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기력을 다 끌어모으신 것이었죠. 네 오빠하고 언니는 내가 사실 준비가 안 됐을 때 낳았어. 네 오빠를 가지게 돼서 급하게 결혼을 했었으니까. 게다가 네 언니도 연년생으로 태어났으니까. 오빠가 생겨서 친정 부모님은 급하게 살림을 차리셨고 금방 언니도 생겼어요. 언니가 뱃속에 생겼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설마 그때 임신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의 금세 둘이나 됐으니까 양가의 어른들께서 신경도 많이 써주면서 참견도 많이 하셨다네요. 그래서 친정 엄마께서는 정신이 쏙 빠진 채로 하루하루를 사셨대요. 그러다가 내 나이 30에 너를 가졌을 때 얼마나 행복했던지 몰라. 아, 이제 내가 내 자식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만나볼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 뱃속에서부터 차근차근 마주했던 유일한 자식이 바로 너였단다. 너는 존재 자체로 나에게 감동이었지. 네 오빠하고 언니한테는 내가 정신없고 서툴지만 그래도 다 신경을 써줬었는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맞벌이 하느라 외롭게 둔 것 같아서 어찌나 미안하든지. 내가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면 조금만 더 우리 막내딸의 곁에 있어 줄 걸. 학교에서 어땠는지 물어봐 줄 걸. 친구는 누구랑 가장 친한 건지 이름 좀 물어봐 줄 걸 싶더라. 우리 예쁜 막내딸에게 물어봤던 것이라고는 항상 성적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고. 고작 그런 소리들이었다는 게 후회가 됐다. 친정엄마의 잔잔한 말소리를 들으며 저는 울고 웃고를 반복했습니다. 성적표 얘기를 자주 물어보셨으나 정작 제가 받은 성적이 어떻든 혼내지 않으시고 저에게 그저 잘했다, 수고했다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분이 바로 친정엄마이셨어요. 하지만 나 엄마가 요리를 잘하셔서 좋았어요. 식당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서 모든 반찬 다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즐거웠고, 엄만 매일 바쁘셨지만 단 한 번도 나는 끼니를 거른 적이 없었던걸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표 특제 된장찌개를 먹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맞아. 너 그거 외가 식구들 닮아서 그래. 된장찌개에 고추장 조금 넣고 끓인 거, 그런 게 외가 입맛이거든. 된장찌개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 하던 우리 막내딸. 앞으로는, 앞으로 살 뺀답시고 밥 줄여 먹지 마.
우리 예쁜이 막내딸은 밥 잘 먹을 때 복스럽고 좋아. 알았지?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설쳤을 때가 20살이에요. 엄마 나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집착 안 해. 인생 너무 팍팍하게 살고 싶지 않아졌어요. 모든 사람이 오래오래 살다가 가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아등바등 살이나 빼고 싶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오래오래 못 살아서 미안해. 우리 막내딸 어떻게 사나 내가 더 지켜봐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떠나서 너무도 미안하다. 태어나서 그렇게 슬픈 순간은 처음이었죠. 사랑하는 친정엄마가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데 제가 그걸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 저를 미치도록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열하며 무너져 내린 저를 오빠와 언니가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께서 든든하게 친정엄마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곁에서 바라보시며 지켜주셨죠. 자식이 줄 수 없는 사랑은 배우자만이 줄 수 있는 것이겠죠. 친정아빠께서 꼭 손을 잡아주시자 친정엄마께서 편안한 얼굴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미소를 지으신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고통이 가득했던 육신을 벗어던지고 부디 저 하늘나라에서는 아픔 없이 자유로우시기만을 바랐습니다. 잘 보내드렸다고 생각했으나 후유증이 컸어요. 이런 저를 남편은 충분히 이해해 주었습니다. 남편하고 제가 공통적으로 분식류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다 먹기도 했지만 종종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죠. 친정엄마께서 떠나시고 나서 비록 적응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제 일상으로 잘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따금씩 저도 모르게 멍해지고는 했어요. 라면을 끓인답시고 끓는 물에 면까지 다 넣은 뒤에 그걸 깜빡한 거예요. 라면 냄새를 맡으면서 예전에 라면에다가 국수 면발 좀 넣어서 엄마가 해주시고는 했는데 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줄도 모르고 특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런 상념에 빠져 있었던 거죠. 제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얼른 세수하고 씻고 나오겠다고 했던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깜짝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면 냄비는 더 엉망이 됐을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라면 끓이다가 깜빡 다른 생각을 해버렸다고 했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괜찮다고 해줬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되게 퉁명스럽게 저한테 잔소리를 날렸을 사람인데 제가 힘든 것을 알고는 배려를 해주는 게 느껴져서 고마웠어요. 사람은 힘들고 괴로울 때 내밀어진 도움의 손길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남편과 제가 이제 영락없이 한 가족이라는 것이 그때 제대로 실감이 됐던 듯 싶습니다. 김밥을 싸다가 망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완전히 정신을 놓고 밥에다가 간을 소금이 아니라 설탕으로 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실수였죠.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기는커녕 두고두고 놀릴 건수 생겼다며 그저 유쾌하게 넘겨준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명 이런 때에는 제정신이냐며 일단은 화를 한번 내야 그게 남편의 성격이었는데요. 하여간에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심적으로 계속 힘들 때 남편 덕분에 그래도 많이 풀어졌어요. 떡볶이도 맛없게 망쳤는데 남편이 지옥에서 온 떡볶이라고 장난스럽게 놀리면서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고마웠죠. 그래서 저도 힘을 내야겠다고 더욱 생각했던 겁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얼른 살아야 하늘에서 친정 엄마께도 기뻐하실 테니까요. 친정 아빠께서 상심이 크셨으니 걱정이 됐는데 오빠하고 새언니가 자주 들여다보면서 챙기고 있다기에 한시름 덜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친정 아빠께서는 친정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꿋꿋하게 버티고 계셨다가 영정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채 오열을 하셨거든요. 당신은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부 나 때문이야.
나같이 못난 남자를 만난 것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된 거야. 불쌍한 당신.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나만 아니었어도 그럴 수 있었는데,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됐어. 당신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당신, 여보, 애들 엄마. 지켜보던 저도 오빠와 언니도 따라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사실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한 뒤였으니까요. 저희 삼남매보다 친정 아빠께서 가장 힘드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덕도 받으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친정 아빠께 자주 연락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멋지게 잘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신 친정엄마의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짓게 만들어드리자고 제가 자꾸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고요히 듣기만 하셨던 친정아빠께서 대꾸도 하시고 반응도 하시고 동조도 하시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을 차리시는 게 느껴졌어요. 친정아빠께 저는 남편이 배려심이 좋아서 제가 그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아빠께서도 남편에게 무척 고마워하셨고요. 저는 이런 훈훈한 이야기를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댁에 방문했을 때였죠. 남편하고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날이 갈수록 자주 하게 된다고 웃으면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표정이 떨떠름하시더라고요. 친정 오빠하고 새언니가 친정 아빠를 잘 모시고 있는 와중이라는 대목에서도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영문을 몰랐죠.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싶었네요. 그런데 신우이가 그때 자기 방에서 나왔어요.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본 이후로 거의 4개월 만에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외출해서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다는 것에 놀랐고 살이 확 쪄 있어서 놀랐어요. 아가씨, 집에 있었네요? 아르바이트 나가신 줄 알았어요. 방에서 자느라고 그랬어요. 늦게까지 게임했더니, 이제 눈이 떠졌네요. 네? 아니, 지금 오후 3시인데요? 설마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아르바이트는요? 그래봤자 10시간밖에 안 잔 거예요. 아르바이트 때려치웠어요. 다니다 안 다니다. 별로 제 인생에 도움 안 되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신우이가 웬 게임에 빠져 있는 모양이었어요. 신우이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왠지 수척해진 기색이었고요. 그 앞에서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남편이 슬쩍 신우이의 근황을 전해주었습니다. 본인이 대략 들어서 알기로는 신우이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점장인지 하는 사람과 대판 싸워서 그만둔 것이고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사촌 자매에게 연락을 하셨다네요. 그분이 가게를 하고 계시거든요. 신우이 좀 써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셨대요. 그 다음으로는 당신의 친정 세연이 되시는 분께 연락을 하셨고요. 신우이한테 일 좀 달라고 하셨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간 그런 일이 있었다니 부디 신우이의 게임 중독이 치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 아빠께서 오랜만에 모임에 나가셨다가 최근에 유럽을 다녀오신 어떤 지인분께 고급 쿠키 세트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너희 이런 거 좋아하지?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너희 집에 들러서 이거 주고 갈까 싶은데. 오빠나 언니네 주지 그러냐고 하기에는 제가 워낙 그런 걸 좋아하는 입맛이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이 쿠키 세트를 보면서 무척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즐거웠죠. 친정 아빠께서 들르시면 커피 한 잔 드리려고 제가 바쁘게 움직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현관벨이 울리면서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오신 거예요. 당황한 채로 문을 열어드렸죠.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내가 연락을 굳이 하고 와야 하니? 마침 집에 있었구나. 남자 양말 질 좋은 게 생겨서 여기다 두고 가려고 그랬지.
남편에게 새 양말 세트를 주고 싶어서 들르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가보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민망해서 괜히 배웅을 따라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말 몇 개는 이따가 친정아빠 드리고 싶다는 소리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웬 사돈 얘기냐고 하셨고, 저는 친정아빠께서 이따가 먹을 걸 들고 방문하시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정엄마 돌아가신 이후로 친정아빠께서는 처음으로 친구분들과 오늘 만나러 나가신 것이라고, 기운 차리신 모습이 너무 다행이고 보기 좋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신이 나서 늘어놓았는데요. 시어머니의 똥 씹은 표정을 보고는 점차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는지 여쭈었다가 제가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인데 그 참 다들 유난이고 호들갑이다. 아, 자꾸 그러니까 꼴보기 싫네. 네? 어머니,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제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유난이고 호들갑이라니요. 말씀 심하세요. 누가 보면 부잣집 사모님이라도 돌아가신 줄 알겠다. 식당 일이나 기껏 하던 식당 아줌마 하나 죽은 것뿐인데 얘 애도가 너무 지나치잖아. 지금 식당 아줌마라고 하셨어요? 하이, 참. 뭘 그렇게 화를 내니?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고단한 식당 아줌마 삶 적당히 끝냈으니 호상이라고 할 수 있지. 시어머니의 막말에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이내 시어머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빨리 타려고 다가온 주민인가 싶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정아빠이셨습니다. 호상? 지금 호상이라고 했어? 이런 정신 나간 작자를 다 봤나? 친정아빠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뺨을 맞고 쓰러지신 시어머니께서는 멍하게 저희 부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제가 친정아빠를 간신히 뜯어말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놀랍게도 눈물 한 줄기를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에 씩씩거리시던 친정아빠께서도 멈칫하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꾹 다무신 채로 맞은 뺨을 손으로 만지시며 빠르게 현장을 떠나버리셨어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우선은 친정아빠를 모시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간 말씀드리지 않았던 시댁의 이모 저모, 지금까지의 제 결혼 생활을 조용히 알려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는데 남편이 귀가를 했습니다. 제가 문자로 상황을 알려놨었는데요. 남편은 시댁에 들렀다가 오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선은 친정아빠를 향해 허리를 숙여 시어머니를 대신해 막말에 대한 사과부터 한 남편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로 절대 변명거리는 안 되겠지만 엄마가 그간 속상하셨던 점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시댁에 간 남편이 대체 왜 그런 막말을 하셨냐고 따지자 시어머니께서 엉엉 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방에서 나오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더 크게 우시면서 그 두 사람을 향해 삿대질까지 날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남편이라고 있는 게 찢어 죽이고 싶은 저 인간뿐이고, 애지중지 예뻐하면서 키운 막내딸은 저 모양 저 꼴인데, 걔는 왜 집안 형편도 구질구질할 쓰면서 친정 식구들끼리 사이도 좋고, 지 엄마보다 지 아내를 위하는 남편도 얻은 거야, 아휴, 나는 그래서 걔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집안이 잘났기를 해. 대학을 잘 나왔어. 아니 뭐 얼굴이 이쁘기를 해.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모든 운이 좋은 거냐고. 시어머니께서 울면서 하셨다던 말씀 중에서 걔는 당연히 저였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는 질투가 나서 제가 싫으셨던 거예요. 당신께서는 결혼으로 한 번도 행복하신 적이 없었고 그나마 자식들 키워낸 보람으로 사셨는데 장남은 이혼을 했고 차남은 결혼 이후에 당신보다 저를 위하며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딸 하나 있는 건 갈수록 실망스럽고 이런 복합적인 게 쌓인 상태에서
당신께서는 친정 식구와 친척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 저는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삼남매가 똘똘 뭉쳐서 친정아버지를 신경 써드리니까 그것도 너무 싫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배려하는 것도 그 배려를 모친인 당신이 받았으면 하는 게 본심이었는데 제가 다 누리니까 저라는 존재가 너무 얄미우셨던 것이고요. 그랬구나. 아, 어쩐지 어머님이 나를 묘하게 못마땅하시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었어? 착잡하고 머리가 아팠어요. 확실하게 이유를 알고 나니까 조금은 개운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라고 여겼어요. 저는 당연히 그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요. 꼭 갈 일이 있으면 남편만 갔습니다. 저는 제 친정 식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만으로도 바쁜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하나도 안 아쉬웠고요.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니의 생신 때가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통해 당신께서 꼭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전해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화해하고 잘 지내보는 것이었죠. 별로 그 선물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저의 본심이었고요. 친정 식구들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라고 해주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제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애틋해서 그랬냐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 남편의 모친이니까 기회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친정 엄마의 인생이 떠올라서 그런 것이었어요. 만약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사고라도 당해서 돌아가신다고 가정했을 때 시어머니의 인생이 어떻게 기억될까? 이걸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러자 슬퍼지더라고요. 뭐든지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친정 엄마를 통해 저는 배운 뒤였으니까요. 슬그머니 시어머니께서 내미신 손을 못 이기는 척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탈 없이 잘 지냈어요. 시숙의 재혼 문제도 저랑 상의하셨고 신우의 험담도 저에게 하시는 걸 보며 점점 저를 의지하게 되셨단 걸 알 수 있었네요. 당연히 친정 아빠께 정식으로 사과도 드렸고요. 친정 아빠 역시도 그때 감정이 너무 앞서 있었다며 시어머니께 사과를 하셨답니다. 사과를 설마 받으실 줄 모르셨던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살짝 감동하신 모양이었어요. 우리 집안은 하여간 둘째가 최고다.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 내가 이 둘 덕분에 그나마 웃음 짓고 산다. 저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하신 말씀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무탈한 고부관계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제가 배시시 웃고 말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미 벌써 첫 번째 결혼에 마침표를 맺고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새댁입니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1년도 안 되는 짧은 결혼 생활을 급하게 마감하게 했었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제 이혼 결심이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며 말리기도 하고 걱정도 해주었었는데요. 지금은 이혼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들 제 결정을 잘한 결정이라 말해줘요. 최근에는 아주 속이 뻥 뚫릴 만한 속 시원한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사연을 올려봅니다. 우선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도 딱히 로망 같은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생각만 하기에도 벅찬 하루하루였었거든요.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가장의 책임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백수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의 무게를 떠안고 계시느라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사고만 치고 다니는 남동생, 지금 생각해도 그리 꽤나 부끄러운 집안이었죠. 다들 아버지 뭐 하시냐 물으시면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침묵해야 했죠. 그런 집안에서 대학을 가는 것도 엄두가 나질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해서 사회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어요. 20대 중반쯤이었죠. 평일엔 공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부족했기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간대도 괜찮았고 비교적 일이 수월했던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독서실에서 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전 남편은 몇 년째 낙방의 아픔을 겪었던 공시생이었어요. 독서실에서 유명한 단골 손님이었죠. 항상 제가 출근하기 전부터 먼저 독서실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전 남편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시간쯤에 와서 제가 끝날 때쯤에 본인도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원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제가 오고 난 이후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독서실 사장님이 전 남편이 제게 분명 관심이 있는 게 맞다며 옆에서 바람을 불어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퇴근할 쯤 집으로 귀가하던 전 남편은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고는 쑥스럽다는 듯 집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쪽지에는 고백의 말들이 쓰여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고백이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쪽을 본 순간부터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자꾸 그쪽이 생각만 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공시생이지만 이런저라도 괜찮으시다면 한번 제가 밥 한 끼 대접해 드려도 될까요? 그리곤 쪽지 끝에는 본인 연락처를 남겨주고는 일하다 힘든 게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고 추신을 써놨어요. 전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이 그땐 꽤 귀여워 보였죠. 소심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었고 이후로 저는 전 남편과 연락하며 지냈답니다. 당시 전 남편의 행동은 하나하나 모두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작은 나비를 조심스레 잡으려는 듯 제게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섬세했죠. 이런 숙기 없고 소심하던 전 남편이 오히려 제겐 귀엽고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와 전 남편은 연애를 시작했고 당시 공시생이던 전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주며 2년의 시간이 지나 긴 공시 생활을 끝으로 남편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후 면접도 무리 없이 합격해 보였고 저는 전 남편보다 더 기뻐하며 축하해 줬습니다. 당시 공시생이던 전 남편에게 모든 데이트 비용은 저 혼자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시 학원가 근처에서 자취하던 전 남편을 위해 우렁각시 마냥 집안을 치워주고 요리해주는 것은 기본이었죠. 심지어 학원비를 내느라 월세가 부족하다면 가끔 월세도 내주었고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용돈도 쥐어주며 그 사람의 길을 제 나름대로 세워주고자 했었어요. 게다가 시험날이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며 나름 정성을 다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제 행동들에 전 남편도 감동했었는지 첫 출근 일을 얼마 안 남기고 더욱 바빠지기 전에 저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었고 함께 간 여행에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전 남편은 다 쓰러져가는 친정집을 보고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며 예쁜 말들을 담아 제게 작은 감동을 주었었고요. 연애를 하는 내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저는 흔쾌히 프로포즈를 승낙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갔었죠. 저희 집안에 비하면 전 남편의 집안은 평범했어요. 오랜 시간 회사 생활을 하고 계셨던 전 시아버님과 전업주부로 계셨던 전 시어머님, 그리고 대학생이던 전 남편의 여동생까지 콩가루와 같은 저희 집안에 비하면 꽤 평화롭고 여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이던 전 남편의 직업에 비해 저는 작은 공장을 다니던 공순이에 지나지 않았기에 저와 전 남편의 결혼을 반대했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크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어려운 공시생 시기를 저로 인해 버틸 수 있었고 저의 뒷바라지로 본인이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해 보일 수 있었다며 제발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진심을 다해 전 시부모님에게 허락을 바랬었죠. 그렇게 전 남편의 몇 번의 설득 끝에 겨우 결혼을 허락받아 저는 전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 크나큰 실수였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을 수 있었죠. 시댁은 제가 시집을 가자마자 일을 관두기를 바랬어요. 요즘 맞벌이 하는 집이 많다지만 자기 아들은 공무원이나 되는데 제 직업이 공순이라는 걸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기 창피하다면서 말이에요.
전 남편은 사회 초년생과 같은 이제 막 공무원이 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6년이 넘게 공장에서 일하면서 대단하지 않지만 제 나름의 커리어를 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제 직업도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시댁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거든요. 남편도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저 또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집을 구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나름 지금껏 일하면서 조금씩이나마 모은 돈으로 신혼살림은 제 스스로 마련했고 혼수를 여자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 정도면 시댁에서도 무시하지 않고 충분하다 해주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시댁에선 제가 시집가는 그날부터 고졸 출신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를 천대하고 무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루는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 맞이한 명절이었어요. 시댁에서 먼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워낙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알아서 명절 전날 꼭두 새벽부터 시댁으로 달려가 전을 부치고 여러 음식들을 준비했죠. 그렇게 노력하는 제 모습에도 뭐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은지 시어머님은 음식에 간을 보더니 간이 싱겁다는 등 타박을 끊이지 않았죠. 그리고 저보다 어린 시누이 눈치를 보아야 했어요. 낮 12시가 지나도 일어나지 않는 시누이를 깨워달라 시모의 말에 저는 시누이 방으로 가서 조심스레 시누를 흔들어 깨웠죠. 아가씨, 벌써 낮 12시가 지났어요. 어머님이 이제 일어나시래요. 그러자 신우는 온갖 짜증을 내며 제 손을 세게 탁 치곤 말하더라고요. 아, 좀, 새언니. 아, 고졸이라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성격이 눈치가 없는 성격인 거예요? 저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 거 몰라요? 아, 좀 더 잘 거니까 깨우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신우이는 취업이 되지 않아 대학교 졸업도 계속 유예한 채 취업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왜 제 학력이 거론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저는 할 수 없이 도로 방에서 나와 시모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시모는 신우의 늦잠까지 전부 제 탓인 것 마냥 말하더라고요. 너는 애 좀 깨우라는데 그것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다 망치네. 아유. 이내 전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신우 방으로 갔고 시모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신우도 일어나 보였죠. 대놓고 저라는 존재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 집에 하녀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대놓고 부려댔어요. 신우의 아이스크림 심부름에 온 김에 빨래까지 하라며 시부 팬티까지 빨아널고 있는 제 모습이 그저 한심하더라고요. 게다가 가부장적인 모습 그대로인 시부는 음식을 다 하고 함께 앉아 있을 때 주방 구석에서 얼굴을 돌려 조심스레 재채기를 했는데도 어른이 식사하는 밥상머리 앞에서 재채기 하냐며 핀잔을 놓으셨죠. 그리고 명절 당일이었어요. 당숙 어르신들부터 먼 친척들까지 줄줄이 시댁으로 모였고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어르신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집이 넓은 것도 아니었기에 금세 집안은 온 친척들로 북적였고 전 여기저기 불어대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크게 벌어진 술상에 그 누구도 거드는 사람 없이 저 혼자 뛰어다니기 바빴고 자리에 앉아 세차게 다리를 흔들어대며 얄밉게 과일을 먹던 신우는 고의인지 실수인지 제 다리를 거는 바람에 소주병과 잔들을 들고 가던 저는 그만 엎어져 버렸고 소주병과 소주잔은 모두 깨져 여기저기 유리 파편이 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꾸짖기 바빴습니다. 너는 이제 하다하다 그깟 술도 제대로 들고 가질 못해 다 깨먹니? 아유, 저 잔들 내가 얼마나 아끼는 잔들인데 다 깨서 어쩌냔 말이야.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어쩌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마음에 하는 짓만 골라 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부모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이래서 집안을 보고 사람을 들이고 싶었던 건데 얼른 싹 다 깨끗이 치우고 주변에 유리 한 톨도 박히지 않게 방바닥 깨끗이 닦아놔. 알겠어?
시모의 말에 친척 식구들은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모두 수군거리기 바빴어요. 심지어 남편마저도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남의 일인 것 마냥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안주만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결혼만 하면 모든 제 소원을 다 들어줄 것처럼 굴었고 어떤 일에든 제 편이 되어줄 것처럼 말하더니 막상 결혼하니 정반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래서 남편이 남의 편에 줄임말이라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명절 연휴엔 막상 친정엄마에게 안부 전화로만 그치고 친정집엔 한 발자국도 가질 못했죠. 그렇게 친척들이 모두 집에 간 이후 저는 뒷정리하기에 바빴고 수북이 쌓여가는 설거지를 보며 시모와 신우는 이 설거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하고 가라며 얄밉게 굴었죠. 그렇게 전 몰래 눈물을 훔치며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원체 결혼 전부터 시댁이 저희 집안을 업신여기고 저를 무시했던 것을 알았기에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희 집안도 가난한 편이 맞았고 신혼집조차 시댁에서 마련해 주었으니까 말이에요. 웬만하면 이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제 결혼을 끝내고자 마음먹은 것은 다름 아닌 전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 남편은 점점 회식을 빙자한 술자리가 늘어났고 아무리 늦어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던 전 남편은 아예 외박을 해 보였어요. 이유는 회식이 늦어져 동기 친구네에서 자고 간다는 게 전부였죠. 그래도 늦으면 늦는다, 집에 못 들어가니 먼저 자라와 같은 연락을 미리 주었기에 그것 또한 믿고 넘어갔었습니다. 아무리 옷에 한껏 여자 향수 냄새가 묻어 있어도 회사 동료가 뿌린 향수 냄새가 묻은 것 같다는 남편의 되도 않는 변명을 그저 믿으면서 말이에요. 의심이 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저는 그저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후에는 하다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해 보이더라고요. 토요일이라 출근하지 않는 날이었고 남편 놈은 오후가 넘어서야 조심스레 집으로 들어왔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소파에서 팔짱을 낀 채 전 남편에게 어디 갔다 이제야 들어왔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되레 제게 화를 내며 말하더라고요. 아,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아, 회식 길어져서 동기 친구네서 자고 온 거야. 아니, 무슨 공무원 회식이 그렇게 많아? 동기 친구 누구네서 자고 온 건데. 당신, 지금 나 의심해? 친구 동환이네서 자고 왔다. 됐어? 그렇게 크게 화를 내더니 저 들으란 듯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던 전 남편에게 전에 났던 그 여자 향수 냄새가 똑같이 풍겼고 제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제 의심은 현실이 되어갔답니다. 그날 전 남편은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고 침대 위에 셔츠를 아무렇게나 벗어놓아 그 셔츠를 정리하려고 집어드는데 손목 부분에 웬 여자 립스틱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저는 당장 셔츠를 들고 가서 이게 뭐냐고 묻고 싶었지만 또다시 이런저런 변명을 해댈 것 같아서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겠다 싶었죠. 그러다 제 눈에 띈 게 있었으니 바로 충전기를 꽂은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전 남편의 핸드폰이었죠. 쉽게 열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핸드폰은 패턴으로 잠겨 있었고 워낙 복잡한 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에 단순한 패턴으로 맞춰봤더니 4번 만에 성공하여 판도라의 상자 같은 핸드폰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전 떨리는 손을 행여나 뭐 하나라도 잘못 누를까 하나하나 조심스레 누르며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주로 쓰는 메신저를 확인하니까 같은 동기 여자 직원과 나눈 대화가 아주 눈꼴 시려 못 봐주겠더라고요. 결혼 후 저에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랑한다는 말을 그 여자 직원에게 아주 쉽게 내뱉었고 그 여자 직원도 사랑한다며 서로 진한 애정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한 날은 그 여자 직원과 함께 있었더라고요. 숙박업소 예약 어플을 통해 그렇게 외박한 날마다 저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고급 호텔을 데려간 내역이 그대로 찍혀 있었고요. 호텔에서 함께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들을 메신저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의 정체를 사진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상간녀인 여자 직원은 저와 전 남편의 결혼식에도 온 적이 있는 직원이었어요.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여직원에게 비싼 명품백도 선물했더라고요. 그 여직원은 그 명품백 사진을 본인 얼굴도 나오게 함께 찍어 남편에게 보내며 너무 고맙다고 사랑한단 말들을 늘어놓았고 전 그 메신저를 확인하여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받아본 선물이라곤 연애 당시에 받았던 편지 몇 장과 초라한 장미 한 송이 같은 것들 뿐이었고 그나마 값나가던 선물은 프로포즈 때 받았던 반지가 다였죠. 게다가 결혼한 후론 선물이라곤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남편의 이중성과 그 상황에 저는 그저 너무나 역겹고 헛구역질이 나오더군요. 결혼한 남자를 꼬신 그 여자나 집에서 살림을 하는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 놈이나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남자에게만 있던 일인 줄 알았던 일들이 제게 일어나니 도저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곧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 급하게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핸드폰을 봤다는 사실을 들킬까 심장이 너무나도 빨리 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핸드폰을 들이밀며 화를 내고 가증스런 남편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 마음을 침착하게 먹고 이 외에도 사실을 확실하며 증거를 잡아야겠다 싶었죠. 이 집안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자고 있을 때 틈을 타서 핸드폰을 다시 열어 그 메신저 내용과 사진들을 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행여나 남편이 깰까 조심스레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이 될 만한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고 그 둘이 주고받은 사진들도 제 핸드폰으로 촬영했죠.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도 열불이 뻗쳐 당장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이게 뭐냐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어쩐지 남편에게 핸드폰으로 찍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며 물으면 힘으로 제 앞에 제 핸드폰을 빼앗아 그 사진들을 모두 지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여졌어요. 지금껏 없는 형편에도 뒷바라지하며 겨우 공무원으로 만들어주었더니 그 대가가 고작 바람이라니. 엄청난 배신감과 몰려오는 회의감에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를 내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며칠을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는지 몰라요.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나가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딱히 생각되는 방안도 없었고 일단 시댁에는 알려야겠다 싶어서 그 증거들을 갖고 시댁으로 가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렸고 전 시부모님도 증거 사진을 보더니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바로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렸어요. 그러나 이내 들려오는 시모의 말은 제 예상을 모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네가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이 순진한 애가 바람을 핀다니? 어? 너 행여나 우리 집에 위자료 같은 걸 원해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면 꿈도 꾸지 마라. 네가 지금껏 우리 동훈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 됐지. 너한테 한 푼도 못 주니까 솔직히 네가 잘했으면 우리 착한 동훈이가 바람을 필 리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이 일은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야. 알겠니? 남편의 바람도 제 탓으로 돌리는 시모의 어이없는 말들을 끝으로 시부는 입을 열었어요. 그래, 아가.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잠시 한눈을 팔 수도 있는 거지. 이혼이라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있어. 자고로 부부란 상대의 잘못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게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려무나. 동훈이한텐 이 시애비가 잘 말해 보마. 시모에 이어 시부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도 하나같이 다 제 뒷골을 때리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제가 잠시라도 살았다는 것이 소름 끼치고 당장이라도 이 집안을 나오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믿었던 남편의 배신과 오로지 남편의 편만 드는 시댁 식구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제치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도저히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학창 시절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물어오던 친구였는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힘들 때마다 연락을 해오곤 했어요. 현주야, 잘 지내? 요즘 통 소식이 없길래 오랜만에 전화해봤어. 어, 너도 잘 지내지?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근데 현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어? 답답하기만 한 현실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는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통화했고 그걸 바로 캐치해내는 제 친구였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지금 제가 처한 현실을 토해냈고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저보다도 더 화를 내보였어요. 현주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런 꼴을 왜 가만히 보고 있어. 나였으면 당장 네 남편 일하는 구청 찾아가서 그 상간녀랑 함께 다 까발려주고 다시는 얼굴 못 디밀게 해줬을 텐데. 어쩌겠다고 시댁 가서 더 속만 끓이고 온 거야. 내가 다 속상하다. 친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더 울컥하더라고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한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집을 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도 제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수화기 넘어남아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제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친구는 저를 배려해 친구 남편이 사무장으로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제대로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가서 변호사님을 뵙기로 했어요. 도착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문을 여니 사무장으로 있던 친구 남편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주 씨. 오늘 오신다는 얘기는 와이프 통해서 전해 듣고 변호사님한테도 대략 말씀은 드려놨어요. 지금 변호사님 먼저 오신 분 아직 상담 중이셔서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친구 남편은 친절하게 변호사실 앞에 있는 작은 대기 공간으로 안내해 줬고 그곳에 앉아 기다렸죠. 그러다 상담이 끝났는지 변호사실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곤 변호사님이 제 이름을 불렀죠. 저도 앉아있던 소파에서 일어났고 변호사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앞에 있던 남성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저를 아는 듯 물었어요. 어, 혹시 이현주? 너 현주니? 누구시죠? 저를 아시나요? 나야, 승재. 어안이 벙벙했죠. 누군가 봤더니 유년 시절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함께 자전거도 타고 서로의 집도 드나들며 누구보다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였어요. 오랜 소꿉친구를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놀라웠죠. 게다가 친구는 전에 제가 알던 꼬질꼬질한 모습은 전혀 없었고 못 알아볼 정도로 멋있어져 있었거든요. 아, 승재구나. 너무 멋있어졌다. 못 알아볼 뻔했어. 근데 한국엔 어쩐 일이야? 미국에서 돌아온 거야? 그렇게 됐어. 그나저나 너를 여기서 볼 줄은 몰랐는데 너무 반갑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너 상담 끝나면 밥이나 먹을래? 상담 끝날 때까지 요 앞에 카페에서 기다릴게. 저는 친구에게 알겠다고 말하고는 변호사실로 들어갔어요. 이 친구는 제 유년 시절을 함께한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친구였죠. 그러다 16살 때쯤에 친구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고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 친구를 위로해주기 바빴어요. 항상 웃음기 가득하던 친구는 그 이후로 미소를 잃어갔고 그런 친구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친구는 부모님의 장례를 마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미국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름으로 갑작스레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고 이후론 이메일만 간신히 주고받다 서로 각자의 생활에 지쳐가게 돼서 어느 순간부턴 연락이 완전히 끊겼었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저와 그 친구가 이곳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에요. 그 광경을 지켜봤던 변호사님도 변호사실로 들어가 앉은 저에게 물었어요. 아까 오 대표님이랑 아시는 사이신가 봐요. 오 대표님이요? 혹시 승재 말하는 건가요? 멀끔한 차림에 부티 나는 모습까지 잘 자랐을 거라 생각했지만 대표가 되었을 줄은 몰랐는데 어느덧 오랜 제 친구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조심스레 변호사님에게 친구가 이곳에 온 이유를 물었더니 다른 문제는 아니고 회사 문제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일이 멋있게 자랐는데 저는 젊은 나이에 이혼으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이 비교가 되며 자존감이 조금씩 떨어졌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괜한 자격지심에 스스로 갉아먹는 짓은 그만하자 생각하며 제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님에게 제가 찍어낸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고 제 얘기들을 했어요. 모든 얘기들을 듣고 제 핸드폰 속 사진까지 본 변호사님은 증거도 충분해 위자료 청구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고 원한다면 상간녀까지 소송할 수 있다고 하였죠. 홀로 이 상황을 어찌 대처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야 길이 보이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상담을 마치곤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향했어요. 친구는 카페에 들어서는 제게 손을 흔들어 보였고 저도 친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앉았죠. 그리고 전 그 친구와 오랜만에 긴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지만 제 유년 시절과 중학생 때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소꿉친구로 신기하리만큼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한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을 만난 것처럼 편하게 좋았죠. 그래서인지 친정집에도 말 못한 제 속사정까지 모두 털어놓게 됐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만난 건지, 이후 시댁에서 저한테 어떻게 굴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펴서 이혼을 준비한다는 얘기까지 전부 말이에요. 물론 친구도 제게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고요. 친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미국으로 떠나 미국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인종차별로 학교에선 손가락질에 욕을 하는 친구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적응할 때쯤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는 할머니를 그리워하시던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과 할머니, 할아버지 유산까지 모두 물려받아 어린 나이에 꽤나 많은 돈을 주게 되었고 그걸로 작은 사업을 시작한 것이 꽤나 번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몇 번 실패를 맛보며 좌절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며 포기하지 말라는 위로를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구에게 고맙다 말했고 친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맙기는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비록 우리가 연락을 안 한 지 꽤 오래 시간이 지났다만 반대로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계속 장례식장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나를 도와준 건 너밖에 없었어. 그런 너한테 난 항상 고마웠고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밥이라도 먹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살게. 그때 마침 원수 같은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타이밍도 참 기가 막혔죠. 거세게 울려대는 핸드폰 진동에 친구는 전화를 받으라고 했고 저는 친구에게 미안하단 말을 남기고 카페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튀어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남편 놈은 그렇게 집으로 오라는 말만 남기곤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렇게 전 카페로 다시 돌아가 친구에게 밥 먹자는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밥은 다음에 먹어야겠다. 내가 집을 비운 지가 오래돼서 이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 시간이 늦긴 했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 이건 내 명함이야.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하고 조심히 들어가. 친구는 그렇게 제게 명함을 건네주었고 짧았지만 많은 얘기를 오고 갔던 그 자리를 파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니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씩씩대며 저를 보고 소리쳐 묻더라고요.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 당신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던 거야? 다 알면서 지금껏 모른 척 나랑 계속 지내고 있었던 거였어? 그리고 내 대화 내용은 어떻게 당신 핸드폰에 있는 거야? 나 몰래 내 핸드폰을 뒤지기라도 한 거야? 와, 당신 그렇게 소름 끼치는 여자였어?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받은 건지 제가 본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증거까지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반응은 한결같이 제 모든 예상을 비껴나갔어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통하지 않는 이기적인 대화법이었죠. 본인의 잘못엔 한치의 미안함 따윈 없었어요. 오히려 제게 소름 끼치다 하는 이 남자에게 정말로 오만정이 떨어지고 말았죠. 이제는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겠다 생각했고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소름 끼친다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나 그냥 못 넘어가. 당신뿐만 아니라 그 여직원까지 모조리 소송할 거니까 그리 알라고. 제 말에 남편은 제가 무슨 수로 소송을 할 거냐며 콧방귀만 끼어대더라고요. 제가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아는 변호사라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만 생각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 착각이라는 걸 그로부터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친정집에 들어간 저는 차근차근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소장을 받았는지 남편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그제야 미안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 시댁 식구들까지도 제가 있는 친정집까지 찾아왔었답니다. 다짜고짜 배를 거세게 눌러 문을 열어주었더니 맨 앞에 있던 전 시부가 말했어요. 아가, 그 소송이라니. 아무리 동훈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서로 재판까지 해가며 얼굴 붉혀야겠니?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허름한 달동네에 위치한 저희 집에 페인트칠이 다 벗겨진 빨간 대문 앞에서 앓는 소리를 해가며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고 그 옆에선 아버님과 상반되는 반응으로 팔을 꼰 채 저희 집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시모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니, 아휴, 차라리 잘 됐지. 근데 이거 위자료 받으려고 이 집 식구들이랑 짜고 친 거 아니냐? 아니, 우리 동훈이가 정말 바람 핀 게 맞는 거야. 돈 때문에 거짓말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원. 아이, 당신도 참, 그걸 지금 말이라고. 여기까지 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입을 나불대던 시모를 옆에서 나무라는 시부였죠. 그리고 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신우이도 얄미운 소리로 제 속을 더 긁어놓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진짜 저 새언니가 일부러 계획하고 우리 오빠 꼬셔서 만났던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집에서 돈 되는 거 하면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은데. 집 꼬라지하고는 아우 소름 돋아. 집에 바퀴벌레들이 막 기어다닐 것만 같은데 난 죽으면 죽었지 이런 집에선 절대 못 살아. 저희 집안을 눈을 굴려가며 훑어대더니 기겁을 하며 이런 집에선 죽어도 못 산다는 신우에 머리채를 당장이라도 잡아 끌고 싶은 걸 겨우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얘기들을 언제부터 듣고 있던 건지 집안에 있던 친정엄마가 나와 소리쳤죠. 당신들 이곳이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당신네 아들이 바람핀 걸 우리 현주 탓을 해? 당장 소금 뿌리기 전에 나가! 그 작은 동네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지나가는 주민들은 한 번씩 친정집 앞에 있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며 쑥덕거렸어요. 그자 창피한 걸 느꼈는지 차 안으로 들어가더니 쌩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친정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안으로 들어가자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온 그날 남편에게 대차게 이혼을 말하곤 짐을 싸 곧장 친정집으로 왔었죠. 결혼 후에 처음 온 친정집이었어요. 오랜만에 본 친정 식구들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친정 아빠는 여전히 백수 상태로 놀고 먹기를 전전했고
남편의 외도 소식에 남일처럼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듯 보였어요. 남동생은 어딜 그리 싸돌아다니는지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 보기 힘들었고, 그나마 저를 위로해 주었던 건 친정 엄마였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 싶은 마음에 직장을 구하려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력이 단절된지라 쉽지는 않았죠. 그래도 이혼은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증거도 확실했고 변호사님도 신경 써주고 있었기에 한시름 놓고 제 일을 보며 다닐 수 있었죠.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고요. 저와 전 남편의 결혼식에도 온 전례가 있었기에 변호사님은 소송 제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그 여직원도 제게 찾아와 합의를 요구했어요. 알고 보니 꽤나 있는 집안 외동딸이었던 그 여직원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비록 태도 자체로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뻔뻔한 태도의 합의고 뭐고 물고 싶었지만 어디 전 남편과 지지고 볶고 한번 잘 살아보라는 마음에 합의를 받아주었습니다. 사실 거절할 수 없을 만한 합의 금액도 한몫하기는 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친정집의 빚들 갚을 수 있었고 새로 시작해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렇게 모든 일이 원만하게 풀려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딘가로 걸려온 전화를 받던 친정엄마는 놀라더니 정신없이 집 밖으로 나갔어요.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달려가 택시를 잡는 듯 보였죠. 저는 그런 엄마를 붙잡고 왜 그러는지 물었고 엄마의 말에 저 또한 너무도 놀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름 아닌 동생의 교통사고 소식이었어요. 어디서 사고 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동생은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언젠가부터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 트럭에 치이고 말았고 저 멀리 날아가 현장에서 직사를 했다는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친정 부모님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친정 엄마는 하루 종일 동생의 영정 사진을 부여잡으며 울부짖고 친정 아빠는 입을 꾹 다문 채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동생의 마지막 순간을 문제 없이 보내주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혼자로선 벅차더라고요. 저희 집이 친척이 많은 집도 아니고 집안 형편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기에 장례식장은 꽤나 한적했어요. 근조 화환도 몇 없어 장례식장 앞도 횡했죠. 결국 전 남편에게 동생이 사망 소식을 전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서류상 부부였기에 사람 됨됨이가 갖추어져 있다면 도움을 줄 거라 예상했지만 역시나 전 남편은 이제 곧 남이 될 사이에 내가 거기를 왜 가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도 처남이라는 사람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데 어찌 그리 끝까지 말을 믿게 할 수 있는 건지. 맘 같아선 일하는 구청에 찾아가 뺨이라도 시원하게 갈기고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 전 남편에게는 증오만 남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다 받아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화만 돋게 된 전화를 끊고 문득 오랜만에 만났던 친구가 생각나서 지갑에서 전에 받았던 명함을 꺼내 연락해 봤어요. 그리고 친구는 제 전화를 받고는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고 제 동생과도 친분이 있었던지라 친구도 함께 애도하며 동생의 죽음을 슬퍼해 주었죠. 그리고 친구가 보내준 화환들이 앞을 빼곡하게 채워주었고 친구의 아는 지인들로 장례식장도 곧 북적였습니다. 가장 힘들던 순간을 옆에서 지켜주던 친구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죠. 장례가 끝나고 친정 부모님도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던 친구를 부모님도 저처럼 처음엔 몰라봤지만 이름을 듣더니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친구의 돌아가신 엄마와도 꽤나 친하게 지냈고 꼭 오랜만에 보는 친자식 바라보듯 애틋하게 친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유, 부모님 없이 힘들었을 텐데 일이 잘 자라줘서 아줌마가 다 좋다. 하늘에 계신 너희 어머니가 아주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장례 치르는 내내 함께 있어줘서 너무 고맙구나. 그리고 그 사이에 수척해진 친정 아빠도
친구를 안아주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이 아저씨도 너무 고맙다, 승재야. 이 아저씨가 능력이 없어서 찾아오는 손님도 앞에 화환도 몇 없었는데 덕분에 채신을 차릴 수 있었구나. 아니에요. 두 분 모두 제 두 번째 부모님이라 해도 무색할 만큼 저를 잘 챙겨주셨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힘들 때 몇 번이고 제가 끼니는 거르지 않는지 종종 찾아와 밥도 차려주시고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정리도 해주시고 사실 그때 받은 은혜로는 다 갚지도 못했다고 느껴져요. 친구도 친정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말들을 해주었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친정엄마는 다시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희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친구는 친정엄마가 밥이라도 먹고 가라 했지만 3일 내내 장례식장에 있던 터라 회사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다며 다음에 먹으러 오겠다고 말하곤 가보였습니다. 저에겐 다시 연락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 친정아빠는 정신을 차린 건지 일을 구하겠다며 나섰고 제가 기나긴 이혼의 끝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저희 쪽에서 승소했고 위자료도 적지 않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제 원만한 이혼을 도와준 변호사님과 친구 남편인 사무장님 그리고 친구까지 모두에게 고맙다고 말했고 변호사 선임비와 별개로 작은 표시로 소정의 사례도 해주었습니다. 이후로는 제 일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받은 위자료와 합의금, 그리고 동생의 사망 보험금과 동생을 사막에 이르게 한 화물 트럭 운전사 측에서 보내준 보험금 등으로 저희 집은 빚을 갚고도 친정 부모님이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을 만큼 금액이 남았고 친정 아빠도 일을 구해보겠다고 나가긴 하는데 일을 오래 쉰 터라 경력에 비해 나이가 많았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해오곤 했는데 자존심 굽혀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가게라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지금껏 친정엄마는 남의 식당에서 일해주기만 했는데 항상 그런 모습이 딸로서 보기가 짠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 멋진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본인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건물주이기도 했던 친구는 그 건물 1층에 마침 남는 상가자리가 있다며 그 자리를 저희 부모님에게 권리금 없이 월세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주기로 했고 그렇게 친구의 배려를 받아 친정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하나 내게 됐답니다. 그리고 친구와는 동생의 장례식 이후로 종종 연락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며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오랜 친구로서 갖고 있던 편안함뿐만 아니라 남자로서 느껴지는 설레이는 감정까지 갖게 됐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자였기에 그 감정을 숨기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데이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올라타는데 차 안쪽에 숨겨있던 꽃다발을 건네주며 말하더라고요. 현주야, 너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어렸을 때부터 너 좋아했었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일 힘들었을 때 내 곁에 있어준 너에게 고맙고 한편으로는 네가 너무 좋은데 그땐 어리기도 했고 너에 비해 내가 한참 부족해 보여서 이런 내 마음을 말할 수 없었어. 나중에 더 멋진 사람이 되면 고백하자고 몇 번을 다짐했는지 몰라.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정식으로 만나자. 친구의 그날 그 고백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로맨틱한 무드 속에서 진심이 담긴 완벽한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오히려 과분하다며 긍정의 표시로 답했고 그날 이후로는 저는 친구와 교제를 시작했고 1년의 연애 끝에 다시 재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전 남편의 배신 이후로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 함께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생각보다 일찍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돌고 돌아 진짜 제 임자를 만난 거죠. 남편은 프로포즈마저 완벽했어요. 처음 타보는 유람선 위에서 하늘 위로 터지는 불꽃까지 하나의 동화 같았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결혼해달라는 남편의 청혼을 어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이벤트에 대한 로망은 전혀 없었는데 받고 나니까 여자로서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재혼인 점과 여러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혼식은 과감하게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어렸을 적 일찍 생을 마감하신 시부모님이 안치되어 있던 낙골당으로 가 인사를 드리는 걸로 끝냈답니다. 그렇게 조용히 저와 남편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생략했어도 신혼여행은 가기로 했어요. 의미 있는 곳에서 신혼여행을 즐기고 싶어서 남편이 잠시 머물러 있던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 묘지에 안치된 시조부모님들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고, 남편이 생활했던 곳에서 지난 흔적들을 찾아다니며 웃고 떠들던 즐거운 신혼여행도 마쳤답니다. 이후 전처럼 주부로만 지내기는 싫었던 저는 제 스스로 돈벌이를 찾아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물론 남편이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많았죠. 그러다가 남편이 좋은 제안을 하나 했어요. 남편의 회사 건물을 관리해주는 건물 관리인으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난 여보가 그냥 지금까지 많이 고생했으니까 좀 맘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회사 건물 관리인으로 일해볼래? 마침 일하던 관리인이 부모님 부양한다고 지방에 내려가서 사람 구하려고 했거든. 건물의 경비 아저씨하고 청소하시는 이모님들 급여나 전체적인 업무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세입자들한테 월세 받는 날만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주고 간단하게 회의록 정도 작성해주는 건데 할 수 있겠어? 좋은 제안인 것 같았어요. 마침 남편도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죠. 저는 그렇게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남편도 직원들에게 시켜 관리실의 방을 리모델링해서 제 자리를 새로 꾸며주겠다며 유난이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러 저는 남편과 함께 출근을 했고 그 건물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식당을 하고 있었기에 일석이조였습니다.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했고 남편에게 정당하게 급여도 받고 있답니다. 그렇게 몇 달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었어요.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은 건 없지만 딱히 궁금하지도 않았고 현재 제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며 살고 있기에 아픔도 조금씩 치유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뜻밖의 공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청소 이모님 한 분이 병가를 내시는 바람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제가 대신 살짝 일을 봐주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1층 로비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 회사에 볼 일이라도 있던 건지 전 시모와 신우가 남편 회사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으로 들어온 둘은 걸레질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며 비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꼴 좋다. 역시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지. 그러게 위자료 왕창 뜯어가서 뭐 하나 했더니 고작 청소를 하니. 하긴 집에 빚 갚느라 바빴겠지. 인사는 고사하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는 꼬락서니에 어이가 없어서 하던 걸레질을 멈추고 그 둘에게 다가가던 그때였어요. 건물 1층 카페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나타나 저를 부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어머 사모님, 여기서 왜 이런 걸레질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그 둘에게 다 들리게끔 큰 목소리로 말했죠. 아, 청소 이모님 한 분이 오늘 병가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 건물인데 제가 이럴 때 도와야지 않겠어요? 맞다. 여기 건물주님의 맨 위층에 오 대표님이시죠? 오 대표님께 올해도 월세 동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쉬엄쉬엄 하시고 오후에 저희 카페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사모님. 남편의 건물은 한 층에 꽤 넓은 평수를 자랑하는 5층짜리 건물이었고 그중 5층 전체만 남편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었기에 맨 위층에 오 대표님이라고 하면 바로 저희 남편 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세입자분의 말에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전시모와 신우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 그대로 그 건물을 나와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혹시나 해서 물었더니 제 예상대로 신우이는 저희 남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었고 면접을 보기 위해서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정체를 듣고선 꽁지가 빠지게 도망간 것이었죠. 이래서 사람은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하나 봐요. 항상 신우이만 오냐 오냐 싸고 들더니 취업 준비한다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꼴이라니. 결국 꼴 좋다는 말은 제 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면접 시간에 제때 나오지 않았던 전 신우이는 자동 탈락되었고 며칠 후에 제게 손님이 찾아왔다며 경비 아저씨께서 제가 일하는 관리실 방문을 두드렸고 누군가 해서 문을 열었더니 그곳에는 전 시모와 전 신우이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제 두 손을 부여잡더니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새언니, 여기 회사 대표님하고 재혼하셨다면서요? 제가 여기 회사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대표님한테 말 좀 잘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청소 분야며 비웃었던 건 제가 사과드릴게요. 네? 그러더니 곧 전 신우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곤 전 시모마저 무릎을 꿇으며 제게 말했어요. 그래, 아유, 나도 지금껏 너를 그리 못되게 굴어서 미안했다. 아유, 그때 꼴 좋다면서 비웃었던 것도 내가 이리 사과할게. 제발, 우리 딸아이 좀, 말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제 전 시댁 식구들은 강자한텐 너무나도 약하고 약자한텐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무릎 꿇고 애원하는 그 둘을 어찌해야 하나 곤란해하고 있는데 남편이 함께 퇴근하자며 찾아왔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사람과 곤란해하는 저를 보더니 눈치 빠른 남편은 바로 알아보고 말했어요. 혹시 제 와이프 전 시댁 식구들 되시나요? 혹시라도 저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면 저희 쪽에선 사양입니다. 저희는 낙하산 안 받아요. 그리고 그쪽 아들한테 전해주세요. 덕분에 이런 천사 같은 아내 얻었으니 고맙다고. 여보, 가자. 남편은 그렇게 저를 데리고 나왔고 전 시모와 시누이는 얼굴뿐 아니라 귀까지 빨개진 채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말이 어찌나 통쾌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후로 전 남편에 관련된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좋은 꼴로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에 비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남편과 결혼 후 1년 만에 사랑의 결실을 맺었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남편은 벌써부터 유난이랍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 중에선 제 물러터진 성격 때문에 답답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잘 되었다며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 잘 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제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는데요. 제 사연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